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깊고 고요한 여정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다음 탐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이자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저서 상징적 삶에 담긴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융은 런던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하며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의 내면적 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4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4개의 문과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기억입니다. 융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졌거나 억압되어 잠재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앞으로 재생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의 내용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 문득 스친 낯선 향기에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 말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행복했던 어느 오후가 떠오르거나 할머니께서 쓰시던 세제 냄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오감을 통해 예고 없이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무의식의 창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용들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물속으로 정신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융은 이 두 번째 기능을 의식적 기능의 주관적 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친구의 시계나 옷차림만 보고 저 친구 아주 성공했구나 혹은 많이 힘든가 보네라고 속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보고 참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요즘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군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경험과 편견,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즉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타인과 사물, 그리고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공평하며 불완전한 주관적 반응들을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한 생각에 놀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판단이야라며 내면의 목소리와 다투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쁜 사람일 거라고 단정했을까?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비판적 성찰 없이 자신의 첫인상과 판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런 어두운 반응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스스로를 나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믿고 싶어 하죠. 가끔 까다롭고 통제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꼼꼼해서요. 저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수많은 주관적 반응들이 들끓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없다고 믿습니다. 그림자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스스로를 오직 빛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의 평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버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까지 잃어버립니다. 몸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매일 운동하며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원치 않는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바로 그 몸이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그림자를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종종 우리 정신의 어두운 면을 의인화한 존재이며 옷장 속에 숨겨둔 해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그림자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은 이들을 스위스 방언으로 페이포게, 즉 불운의 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 매사에 일이 꼬이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이들은 늘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어 일부러 맨 뒷자리에 살금살금 들어가려다 의자에 크게 부딪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의식적인 소망과 정반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그림자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문, 정서와 격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감정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5살짜리 청소년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이미 사랑과 슬픔, 기쁨과 분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정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융은 정서를 기능이 아닌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 힘에 의해 떠밀려 나갑니다. 품이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 뭐에 씌었나 봐.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에 빙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때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서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 통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버텨보려 해도 그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침범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통제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융은 이것이 반드시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범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신경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배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에 병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금 징수원처럼 불쾌하지만 병은 아닌 것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의 유머 섞인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통을 섣불리 장애나 질병으로 규정하고 약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연을 듣던 한 의사가 융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융은 이 질문을 반기며 두 용어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 기능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은 싫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처럼 대상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통제 가능한 정신 활동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황 위에 군림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 정서는 격렬한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날 것 같다는 정신적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곧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정서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며 마치 폭발이 일어나 나 자신이 내 인격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정신적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융은 한 동료 교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집중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지만 그의 신체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융은 그날 아침 그 교수가 직장 상사와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융은 슬쩍 그 상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기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야말로 정서의 홍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통제 가능했던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정서로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단어 하나, 이름 하나가 우리 내면의 스위치를 눌러 감당할 수 없는 정서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칼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 4개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는 주관적 반응과 그림자, 통제할 수 없는 정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면의 세계. 이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두운 내면을 외면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깊이와 무게를 지닌 입체적인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깊고 고요한 여정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다음 탐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이자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저서 상징적 삶에 담긴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융은 런던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하며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의 내면적 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4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4개의 문과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기억입니다. 융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졌거나 억압되어 잠재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앞으로 재생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의 내용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 문득 스친 낯선 향기에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 말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행복했던 어느 오후가 떠오르거나 할머니께서 쓰시던 세제 냄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오감을 통해 예고 없이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무의식의 창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용들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물속으로 정신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융은 이 두 번째 기능을 의식적 기능의 주관적 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친구의 시계나 옷차림만 보고 저 친구 아주 성공했구나 혹은 많이 힘든가 보네라고 속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보고 참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요즘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군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경험과 편견,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즉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타인과 사물, 그리고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공평하며 불완전한 주관적 반응들을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한 생각에 놀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판단이야 라며 내면의 목소리와 다투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쁜 사람일 거라고 단정했을까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비판적 성찰 없이 자신의 첫인상과 판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런 어두운 반응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스스로를 나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싶어 하죠. 가끔 까다롭고 통제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꼼꼼해서요. 저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수많은 주관적 반응들이 들끓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없다고 믿습니다. 그림자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스스로를 오직 빛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의 평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버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까지 잃어버립니다. 몸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매일 운동하며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원치 않는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바로 그 몸이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그림자를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종종 우리 정신의 어두운 면을 의인화한 존재이며 옷장 속에 숨겨둔 해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그림자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은 이들을 스위스 방언으로 페이포게, 즉 불운의 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 매사에 일이 꼬이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이들은 늘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어 일부러 맨 뒷자리에 살금살금 들어가려다 의자에 크게 부딪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의식적인 소망과 정반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그림자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문, 정서와 격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감정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5살짜리 청소년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이미 사랑과 슬픔, 기쁨과 분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정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융은 정서를 기능이 아닌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 힘에 의해 떠밀려 나갑니다. 품이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 뭐에 씌었나 봐.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에 빙의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때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서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 통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버텨보려 해도
그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침범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통제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융은 이것이 반드시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범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신경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배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에 병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금 징수원처럼 불쾌하지만 병은 아닌 것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의 유머 섞인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통을 섣불리 장애나 질병으로 규정하고 약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연을 듣던 한 의사가 융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융은 이 질문을 반기며 두 용어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 기능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은 싫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처럼 대상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통제 가능한 정신 활동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황 위에 군림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 정서는 격렬한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날 것 같다는 정신적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곧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정서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며 마치 폭발이 일어나 나 자신이 내 인격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정신적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융은 한 동료 교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집중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지만 그의 신체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융은 그날 아침 그 교수가 직장 상사와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융은 슬쩍 그 상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기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야말로 정서의 홍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통제 가능했던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정서로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단어 하나, 이름 하나가 우리 내면의 스위치를 눌러 감당할 수 없는 정서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 4개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는 주관적 반응과 그림자, 통제할 수 없는 정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면의 세계. 이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두운 내면을 외면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깊이와 무게를 지닌 입체적인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깊고 고요한 여정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다음 탐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이자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저서 상징적 삶에 담긴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융은 런던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하며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의 내면적 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4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4개의 문과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기억입니다. 융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졌거나 억압되어 잠재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앞으로 재생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의 내용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 문득 스친 낯선 향기에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 말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행복했던 어느 오후가 떠오르거나 할머니께서 쓰시던 세제 냄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오감을 통해 예고 없이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무의식의 창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용들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물속으로 정신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융은 이 두 번째 기능을 의식적 기능의 주관적 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친구의 시계나 옷차림만 보고 저 친구 아주 성공했구나 혹은 많이 힘든가 보네라고 속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보고 참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요즘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군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경험과 편견,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즉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타인과 사물, 그리고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공평하며
불완전한 주관적 반응들을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한 생각에 놀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판단이야라며 내면의 목소리와 다투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쁜 사람일 거라고 단정했을까?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비판적 성찰 없이 자신의 첫인상과 판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런 어두운 반응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스스로를 나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믿고 싶어 하죠. 가끔 까다롭고 통제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꼼꼼해서요. 저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수많은 주관적 반응들이 들끓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없다고 믿습니다. 그림자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스스로를 오직 빛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의 평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버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까지 잃어버립니다. 몸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매일 운동하며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원치 않는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바로 그 몸이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그림자를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종종 우리 정신의 어두운 면을 의인화한 존재이며 옷장 속에 숨겨둔 해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그림자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은 이들을 스위스 방언으로 페이포게, 즉 불운의 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 매사에 일이 꼬이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이들은 늘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어 일부러 맨 뒷자리에 살금살금 들어가려다 의자에 크게 부딪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의식적인 소망과 정반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그림자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문, 정서와 격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감정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5살짜리 청소년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이미 사랑과 슬픔, 기쁨과 분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정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융은 정서를 기능이 아닌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 힘에 의해 떠밀려 나갑니다. 품이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 뭐에 씌었나 봐.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에 빙의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때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서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 통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버텨보려 해도 그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침범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통제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융은 이것이 반드시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범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신경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배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에 병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금 징수원처럼 불쾌하지만 병은 아닌 것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의 유머 섞인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통을 섣불리 장애나 질병으로 규정하고 약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연을 듣던 한 의사가 융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융은 이 질문을 반기며 두 용어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 기능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은 싫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처럼 대상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통제 가능한 정신 활동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황 위에 군림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 정서는 격렬한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날 것 같다는 정신적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곧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정서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며 마치 폭발이 일어나 나 자신이 내 인격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정신적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융은 한 동료 교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집중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지만 그의 신체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융은 그날 아침 그 교수가 직장 상사와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융은 슬쩍 그 상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기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야말로 정서의 홍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통제 가능했던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정서로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콤플렉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단어 하나, 이름 하나가 우리 내면의 스위치를 눌러 감당할 수 없는 정서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칼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 4개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예고 없이 떠오르는 기억,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는 주관적 반응과 그림자, 통제할 수 없는 정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면의 세계. 이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두운 내면을 외면하고 제거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깊이와 무게를 지닌 입체적인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정신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깊고 고요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다음 탐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이자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 칼 구스타프 융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저서 상징적 삶에 담긴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융은 런던에서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강연하며 인간의 정신, 즉 프시케의 내면적 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4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4개의 문과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기억입니다. 융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졌거나 억압되어 잠재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앞으로 재생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무의식의 내용을 재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길을 걷다 문득 스친 낯선 향기에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경험 말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행복했던 어느 오후가 떠오르거나 할머니께서 쓰시던 세제 냄새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감각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오감을 통해 예고 없이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무의식의 창고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용들과 우리 의식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물속으로 정신의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융은 이 두 번째 기능을 의식적 기능의 주관적 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친구의 시계나 옷차림만 보고 저 친구 아주 성공했구나 혹은 많이 힘든가 보네라고 속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보고 참 깔끔하고 정돈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요즘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군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판단들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경험과 편견,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즉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타인과 사물, 그리고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공평하며 불완전한 주관적 반응들을 동반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한 생각에 놀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판단이야라며 내면의 목소리와 다투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쁜 사람일 거라고 단정했을까?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비판적 성찰 없이 자신의 첫인상과 판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런 어두운 반응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스스로를 나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야라고 믿고 싶어 하죠. 가끔 까다롭고 통제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꼼꼼해서요. 저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와 같은 말들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수많은 주관적 반응들이 들끓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예 없다고 믿습니다. 그림자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고 스스로를 오직 빛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의 평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버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까지 잃어버립니다. 몸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매일 운동하며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원치 않는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바로 그 몸이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그림자를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종종 우리 정신의 어두운 면을 의인화한 존재이며 옷장 속에 숨겨둔 해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그림자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은 이들을 스위스 방언으로 페이포게, 즉 불운의 새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재수없는 사람, 매사에 일이 꼬이는 사람 정도가 되겠네요. 이들은 늘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어 일부러 맨 뒷자리에 살금살금 들어가려다 의자에 크게 부딪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의식적인 소망과 정반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그림자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문, 정서와 격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제는 매우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감정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15살짜리 청소년에게 물어봐도 자신은 이미 사랑과 슬픔, 기쁨과 분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정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융은 정서를 기능이 아닌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 힘에 의해 떠밀려 나갑니다. 품이 있던 자아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싸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 뭐에 씌었나 봐.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에 빙의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을 때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서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자기 통제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버텨보려 해도 그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침범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무의식이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여 의식의 영역으로 터져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통제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융은 이것이 반드시 병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침범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신경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성을 잃고 머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배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에 병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세금 징수원처럼 불쾌하지만 병은 아닌 것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의 유머 섞인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통을 섣불리 장애나 질병으로 규정하고 약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강연을 듣던 한 의사가 융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융은 이 질문을 반기며 두 용어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이성적인 가치 평가 기능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은 싫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처럼 대상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통제 가능한 정신 활동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황 위에 군림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면 정서는 격렬한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날 것 같다는 정신적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곧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정서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며 마치 폭발이 일어나 나 자신이 내 인격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정신적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융은 한 동료 교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집중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지만 그의 신체 저항을 측정하는 기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융은 그날 아침 그 교수가 직장 상사와 겪었던 불쾌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융은 슬쩍 그 상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기계의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야말로 정서의 홍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통제 가능했던 감정을 걷잡을 수 없는 정서로 폭발시킨 것입니다.